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규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사돼 예정된 궤도를 정상 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위성보다 100배나 월등한 감시 능력으로 어떤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종 농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이 출범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군사 정찰 위성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에 미국 공군 기지에서 발사됐는데요. 먼저 국방부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 rocket typically needs to go around 7. 사이오삽 1호 위성은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한국 시각 12월 2일 03시 19분에 발사되었고 발사 11분 후인 03시 30분경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목표 궤도에 정상 투입되었습니다. 네, 벤덴버그라고도 하고 반덴버그라고 하는 그 표지판 앞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추진체 분리, 위성보호 덮개 분리, 우주궤도 진입 모두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교시는 발사 후 1시간 18분 뒤에 노르웨이의 지상기지국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오전 3시 19분에 발사했는데 이게 이제 발사 시간은 그 기상과 관련됩니다. 바람,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지에서 정확하게 결정할 때까지는 늘 이제 유동적이죠. 그리고 일단 추진체 분리를 우선 했고 그 다음에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페어링 분리 과정이 쉽지 않아서 저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궤도에 정상 진입을 하고 나서 교신을 해야 이게 비로소 위성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공이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일단 성공인데 저게 한 넉 달에서 6달 정도는 계속해서 일종의 시험 운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상의 관제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대여섯 달 정도는 계속 잘 지켜보면서 미세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발사체고 하나는 위성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위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정찰 위성. 그러니까 발사체는 펠콘 9이라고 하는 99% 이상의 성공 확률을 자랑하는 이 스페이스 X의 그 위성을 발사체를 우리가 빌려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로 발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지금 북한은 어쨌든 세 번째 간신히 성공을 해서 위성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북한이 세 번째 쏴서 성공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군사정찰 위성과 우리가 이번에 한 번만에 펠콘 9을 통해서 궤도에 안착시킨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이것 간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정찰 위성 발사 성공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앞서 보신 한경호 발사관리단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이오삽 위성 발사를 순차적으로 성공하여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을 압도하는 국방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보셨지만 좀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차원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킬체인인데 킬체인의 핵심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킬체인은 북한이 공격을 해오려고 할 때 이미 먼저 공격을 한번 받고서 반격하면 우리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할 것 같다고 하는 확실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해서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삼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무기가 이동하고 북한의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뭐 핵 미사일 경우에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하는 일련의 사전의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착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른바 공정정찰 역량을 가지고서 휴전선 남쪽에서 멀리 바라보는 건 아무리 멀리 가봤자 100km 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동창리 사격장 같은 건 2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못 보는 이걸 거죠. 못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위성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서 위성으로 그동안 봐왔어요. 어디가 봐왔냐? 미국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봐와가지고 미국은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수백 개의 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촘촘하게 감시를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의 전략 자산인 거예요. 미국의 정보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주지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방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선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야 우리 정보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크로스 체킹을 부탁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우리가 안착시킨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물론 불안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4개를 더 발사해서 5개가 크로스 체킹을 하더라도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가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 갖고 있는 정찰 자산을 요구하면서 우리 관측으로 이런데 네. 공격할 것 같은데 네. 너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야 확실한 것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하기 위한 킬체인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됐다. 우리 눈을 우리가 갖게 됐다. 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유하자면 우리는 뭐 가진 것 패도 없고 네. 우리 눈이 없으니까 네. 뭐 좀 뭐 심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시각장애 상태에서 이제 이 협상만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 봐준 거죠. 네, 이제는 우리가 보니까 네. 자 우리가 본 건 이런데 당신네 갖고 있는 거 한번 내놔봐라 비교해보자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도 그렇지만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권의 교체가 언제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 정부가 지난 정부를 잘 믿지를 않아가지고 네네.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 때문에 정보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정보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휴민트도 가동하고 네. 우리의 정찰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예의가 달라지죠. 네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발사 전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우리 군정찰 위성 1호기는 이 스페이스 X의 펠컨 9에 탑재돼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 펠컨 9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로켓인데요. 그 발사체인데 운반체죠. 그러니까 운반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올라가서 저 위성을 안착시킨 다음에 다시 회수 가능한 거거든요. 네.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제적 비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번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펠컨 9은 이제 지금 뭐 정말 우주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이 우주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선두 업체인 스페이스X 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그 미사일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99.2%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100%죠. 거의 100% 성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운반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위성, 우리 킬체인이 눈이 된 이 위성의 위력, 성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한은 물론이고요. 다른 적성국, 뭐 여러 나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군사적 동향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는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성능이 우선 대단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정찰 위성에서 성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해상도인데 이게 30cm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서브 미터라고 그러는데 1m 이내의 해상도를 가지면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네. 건데 30cm면 뭐냐면 북한의 어느 곳이건
평양에 근데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 번호가 있잖아요. 있죠. 번호판에 아마 가로 30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인가? 예. 어제와 같은 차 타고 왔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의 동선도 적어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김정은이 몸이 좀 비대하잖아요. 그러면 30cm 이내로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김정은도 포착할 수 있다는 건강 뜻입니다. 상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종류의 정찰 위성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데 하나는 보통 카메라로 찍듯이 영상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정찰 위성을 탑재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쏘아 올린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거의 우리가 흔히 아는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날씨가 흐리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밤에 되면 잘 안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4대의 이 사르 그 위성을 쏘아 올리거든요. SAR이죠. 예, SAR, 사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파를 발사해서 레이더처럼 이게 돌아오는 전파를 수집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식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진처럼은 네. 안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면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날씨도 관계없고 시간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4개를 쏘아 올리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쏘아 올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5개가 2시간에 한 번씩 같은 지점을 통과하면서 찍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영상으로는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사르로 확인해 보자. 네. 사르에서 좀 이상한데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미국의 훨씬 더 정교한 어마어마한 이 정보 자산, 정찰 자산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가세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요. 자, 우리가 쏘아 올린 이 위성, 앞으로 쏘아 올린 이 위성들은 하루에 2번 한 지점, 북한의 한 지점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가면서 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렇게 북한 지역을 감시하게 됩니다. EO, 즉 전자광학기술, 또 IR, 즉 적외선 감시력을 갖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IR은 적외선 감시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전쟁 게임 같은 거 할 때 저기 나오면 이제 오른쪽이 적외선으로 그렇습니다. 본 거고요. 예. 가운데는 이제 광학기술, 전자광학기술.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하면 영상 레이더 SAR로 보면은 저렇게 이제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해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이 아까 광학기술. 이제 세 가지 중에 다시 한번 가운데 있는 보겠습니다만. 거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도 보면은 이거 같은데 하고 저기 우리가 가운데 볼수 있는 거요.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전문가들이 이거를 식별을 해내야만이 어느 정도 이게 판별이 되는 것이고 맨 오른쪽에 IR은 이제 적외선으로 찍은 거니까 밤에 이 온도를 확인해서 열감지 찍는 겁니다. 기능이죠. 그래서 네. 왜 밤에 야간 전투할 때 이렇게 랜턴 같이 철모 같은 데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런 세 가지를 종합해서 크로스 체킹으로 지금 이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르가 이제 성공적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네. 저기 이제 레이더로 교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뚫을 수 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학만 갖고 있으면 이제 사진기처럼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레이더 전파를 발사해서 전파 교란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르는 이 전파 레이더를 발사해서 그 발사 신호를 갖고 포착하는 데다가 이게 계속 돌잖아요. 돌면서 이쪽 각도에서 쏘고 저쪽 각도에서 쏘면 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입체적으로 재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의 레이더 교란을 피해가면서 이 정찰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발전은 계속해서 아마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북한의 레이더 교란 기술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정확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고 박사님이 킬체인의 눈을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킬체인의 눈을 갖춤으로써 이른바 사전에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의 그 군사 도발 징후를 1분 먼저 알면은 1,000명을 구할 수 있고 아하. 30초 먼저 알면은 10,000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동하기 전에 원점 타격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킬체인의 눈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해서 뭐 도발 징후도 없었는데 당신들이 공격한 것 아니냐라고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폭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세 나라의 정보 자산을 그동안 합쳐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어요. 네네. 그게 미국은 주로 위성 정찰 자산을, 그다음에 일본은 이 잠수함을 통해서 도청하는 거 있잖아요. 감청. 시긴트죠, 일종의. 예, 감청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휴민트에 제일 강점이 있다. 인적 자본. 예. 네. 그래서 예컨대 군사적으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통신할 거니까. 그렇죠. 일본의 강점인 이 감청으로. 그다음에 이걸 움직이고 연료를 주입하고 뭐 이걸 기차로 움직인다 하면 위성에서. 그다음에 그 핵심 관계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휴민트의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 가지 영역의 정보 자산을 다 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도움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위성 정찰 기능, 그다음에 감청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온 것이고 네. 여기에 휴민트는 정권에 따라서 이게 휴민트가 약화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 우리가 5년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휴민트 재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과학기술 발전보다도 휴민트 구축이 더 힘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공이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그중에 정찰위성 쪽이 먼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위성 발사를 이끈 우리 군의 425 사업이라는 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돼 있어서 저게 뭔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좋겠어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425의 4는 SAR의 쌉니다. 그다음에 225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일렉트릭 옵티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SAR을 발음하면 사르가 된 게 그게 사란 거예요. 예, 그래 4예요. 그리고 225는 25가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건 일종의 이두 법처럼 예.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숫자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설명 듣지 않으면 저게 뭔지 진짜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르 그러니까 앞으로 발사할 4대의 이 레이더 반사 방식의 정찰 위성과 그다음에 이미 이제 엊그저께 발사해서 성공한 225 방식. 그러니까 저 구성에 나오는 네. 사르의 4고 네. 적외선은 기술의 2호의 2호라는 거예요. 앞부분의 2호.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25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자, 우리와 북한, 미국의 정찰 위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각각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관심인데 위성의 능력이 이 중량, 무게와도 비례한다. 이런 것을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밀하게 이 포착을 할 때는 기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를테면은 지금 북한하고 비교하죠. 북한은 지금 해상도가 3m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3m는 군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3m짜리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 뭔가 광학기계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걸 하는 실은 위성이 300kg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 10배의 해상도를 지금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당연히 기계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00kg 정도 나간다는 것이고요. 저것과 비교하면 지금 5cm까지 미국이 나오는데 이건 추정입니다. 미국은 저걸 발표한 적이 없는데 네네.
추정 5cm까지 하려면 한 2만 킬로 정도 무게가 나가는 엄청난 기계를 위성 그 궤도에 띄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손바닥만한 거를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그러니까. 본다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30cm를 15cm까지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목표 설정하고 접근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돈이라는 게 딱 제한 한정돼 있으니까. 2만 킬로에 5에서 15cm짜리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실전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설계는 100% 우리 기술. 하지만 본체는 65%, 광학 부품은 70% 정도가 국산 부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시청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미국도 100% 국산화가 안 됩니다. 네. 메이드 인 USA로 100% 위성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네네. 이를테면 광학과 관련해서는 진짜 정밀한 광학 제품들은 뭐 스위스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컨대 국산화율이 뭐 10%다 그러면 뭐 겉껍데기만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그건 좀 얘기가 창피하죠. 되지만 네. 이게 지금 60에서 70% 정도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은 주요 부품을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산화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산화를 그러면 처음부터 외부의 기술 지원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겠느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동맹을 왜 맺습니까? 이런 거 도움받으려고 맺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방산에서는 물건을 사올 때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옵션으로 우리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네. 사오는 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뭐 K9 자주포나 이런 거 팔 때는 우리 기술과 운영기 그 노하우를 옵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중동이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5% 70% 정도의 그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이것도 한미 동맹이 든든한 상태 속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네, 무조건 100%만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4.25 사업은 2025년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 지역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독자적으로 2시간마다 감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건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김정은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2시간 뒤에는 어디 갔는데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의 관제국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위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조정을 미세 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뭐 미국의 수많은 군사 위성 중에는 진짜 딱 김정은만 추적하는 위성 이미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전용으로. 네. 그 지난번에 왜 이란 전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전담. 예. 네. 지난번에 그 이란 혁명군 대장이 그 드론의 그 칼날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 사람만 그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뭐 가족들도 안 다쳤어요. 예, 그 주위에 누구도 다치지 않고 네네. 딱 그 사람만 제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을 24시간 추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24시간 추적합니까? 바로 위성 기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전담하는 위성을 미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을 거다. 전 세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볼 때 위험한 인물들. 그럼 김정은도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김정은의 동태가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2시간에 한 번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성 발사와 또 이것을 김정은은 이 자신의 생명, 맞아면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어 알고 있잖아요. 티크나이프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한 위협을 벌써 수년 전부터 느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땅굴을 파고 네. 동선을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찰 위성이 이런 정도로 2시간에 한 번씩 크로스 체킹이 가능해졌다. 네. 30cm 해상도를 가졌다고 네.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군보다는 김정은한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에서도 나를 2시간마다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번 위성은요, 테슬라를 만든 미국 회사의 발사체에 실려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 이제 발사체까지도 우리 기술로 올릴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쯤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예, 뭐 나로 발사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여러 번 실패하다가 또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이 군사 정찰 위성은 그렇게 실패 한번 해봐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이 정찰 위성은 진짜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팰콘 9을 통해서 우리가 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걸 다 우리 기술로 하는 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 미사일 발사가 상대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네. 일정 거리 이상은 개발도 못하게 했던 제한들이 풀어졌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면 이 군사정찰 위성을 미국의 팰콘을 임대하지 않고도 나로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사시킬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네. 들렸습니다. 고성국 박사와 말씀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값을 올리면 안 사니까 양을 좀 줄이겠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의 뜻입니다. 대기업들의 이런 상술에 맞서는 편의점에 역슈링크플레이션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가 전쟁은 이제 인터넷 가락시장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가락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락시장을 이용하면 생산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값도 제때에 받게 되며 산지가 빨리 디지털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네, 이 주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우유와 빵 같은 먹거리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우유, 빵 하면 안 드시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자,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이게 뭐 가장 많이 오른 건 사과인데요. 사과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73% 정도 올랐고요. 뭐 생강이나 설탕, 뭐 이런 우유 이런 거, 빵, 피자 지금 한 10% 정도 넘게 오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요거를 1년 전이랑 비교해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1월에 대비해서 그때가 100이었다면 그 네.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냐라고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저기 녹색 마크가 이제 2년 전 대비인 거죠? 네네, 녹색은 2년 전 대비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로 한 3년 전 대비 정도로 보면 전체 물가 지수는 13% 정도 올랐는데요. 빵은 지금 한 20% 올랐고요. 오. 우유, 치즈, 계란은 28%, 그리고 과일은 6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던 그때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유 물가에 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우유만 먹는 집도 있지만 우유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고 맞습니다. 빵은 또 우유가 또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빵값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유 가격, 원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원유가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이 걱정인데요.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좀 줄여 나간다. 이게 이제 슈링크라는 단어가 이게 줄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슈링크플레이션. 이게 공부할 것도 많아졌어요. 상식 공부하는 사람들. 또 스킨플레이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스킨플레이션은 뭐냐면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줄인 단위 용량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걸 대체하는 거고 스킨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이 퀄리티를 약간 질을 약간 낮추는 겁니다. 아, 품질을. 품질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즙 100% 함유였던 걸 80% 함유로 좀 낮추거나 아니면 치킨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을 굉장히 고급 기름을 쓰다가 이걸 약간 더 싼 기름을 쓰거나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은. 모르죠. 미세한 차이니까. 소비자들은 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가격이라는 정보를 보니까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위 용량이 좀 들어들거나 핫도그가 한 팩에 4개 들었던 게 3개가 들어있거나 이거는 사실 알기 되게 힘들잖아요. 주스가 왜 이렇게 싱거워졌지?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보다 네. 왜 치킨이 좀 더 느끼해졌지? 이런 느낌이죠. 아하. 그러니까 100%나 고급이 아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알고 보면 화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2가지 정도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조금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네. 이 제품 아니면 딴 거 없니? 그럼 딴 제품을 살 수가 있는 요게 첫 번째.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하고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가격을 우리가 대놓고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줄여보자라는 식으로 가격 인상을 약간 우회하는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요. 이렇게 물가 사태가 갈수록 특히 먹는 거 물가가 이게 더 심각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러자 이제 정부 당국도 팔을 좀 걷고 나서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뭘 했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총괄 수급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수급을 조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와고 산지, 유통 단계 이런 것들 계속 점검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꼼수로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정부가 100% 모니터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의 제보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케이스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자막에도 저희가 소개했지만 계란값, 오징어값 이것도 민감하고요. 술값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서민들 화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술값은 계속 이슈가 올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냐. 주세를 예를 들어서 뭐 10원 정도 올린다. 세금을 약간 올리면 그거를 빌미로 마지막 유통 단계인 저희가 뭐 식당 가서 술을 주문할 때 그 주문 가격은 500원에서 100원이 1000원이 올라 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세는 10원 올렸는데 왜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 1000원이 오를까라고 이상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세가 좀 올라서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빌미가 되는 부분도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안에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인건비 이런 것들 다 반영돼 있고요. 그렇네요. 음식을 파는 것과 함께 사실 주류 부분을 파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요. 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8%를 넘고 있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들의 물가는 한 3.8%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지만 지금 농축산물은 7.3%가 오른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초반에 2020년 1월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물가 지수는 한 13% 올랐는데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금 29% 정도 올라 있고 거의 2배예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자, 참 이게 압박이 심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이제는 지겨울 정도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농축산물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온라인 도매 시장, 흔히 하는 말로 인터넷 가락 시장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그 규모를 3조 7천억 원대까지 키울 예정이라는데 그 정도로 큽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985년에 가락시장이 처음 생겨서 지금 거의 한 40여 년이 되었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에게 발생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제로 오프라인의 도매 시장을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거래 금액은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거래 물량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서 결국 도매 시장이 가진 장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유통 단계를 3,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1, 2단계를 좀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죠. 생산자들에게는 조금 이윤이 더 많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아마 도매 시장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시범 사업을 시행했고 곧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할 텐데요. 이 서울 송파구에 있죠. 가락시장.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 또 가장 큰 농축산물 공영 도매시장이죠. 개장 당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가락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6만 6천 평) 대지에 6만 평 규모의 건물을 갖춘 이곳 도매시장에서는 과실류와 채소류, 생선류, 건어류, 육류 등을 하루 4,680톤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진 걸 이제 오프라인 가락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이라는 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기존 도매 시장은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대로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유통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은 우선 단계를 대폭 줄이고 유통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네. 자, 10월부터 한 달간은 시범 운영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개 가까운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요. 사실 지금 차관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에서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 8%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 정도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낄 수 있다면 이것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둘 다 윈윈하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이 도매 시장이 시작돼서 한 11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이 됐는데 이제 판매자는 한 48개 굉장히 큰 어떤 판매자들 지역 법인이라던가 도매인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네네. 구매자들도 온라인 구매자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큰 유통업체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굉장히 전체적으로 한 270개 정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규모의 화랑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온라인 가락시장의 장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소비자와 산지 농민들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윈윈 구조에 있다고도 합니다. 정 장관의 얘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감축한 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 갖는 그런 구조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거래자가 다수의 판매자하고 다수의 거래자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줄고
거래가 종료된 후에 산지에서 소비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네, 저 얘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교수님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장의 도매 시장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매대도 설치해야 되고 시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 비용들을 어떻게 했느냐? 뭐 수수료의 명목으로 거래 수수료, 운영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혹은 참가자들에게 판매자들에게 부과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들의 비용이 줄게 되니까 거래 수수료나 운영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아주 크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럼 온라인에서 내가 품질 확인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방침은 뭐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판매자들을 검증된 판매자들로 하자. 그래서 뭐 이전 해에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만 들어오게 하자. 혹은 아하. 그런 판매자들만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그 기준을 50억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증된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소비자들도 품질로 인해서 어떤 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수수료는 낮추고 그 살은 빼고 그리고 품질은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0.3% 그리고 정산 수수료 0.2% 이런 거를 이제 2년간 면제를 해주겠다는데, 물론 영원히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한시적 면제 조치도 매력적이겠죠?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0.3%, 0.2%라는 게 사실 오프라인의 0.5 정도부터 받고 있고 하락시장은 0.55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에 비해서 이미 낮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2년에 대해서는 초기 2년에 대해서는 그런 것 또한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양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네. 신선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로 온라인 구매자에게는 무이자 유통자금도 지원해준다. 이런 대책도 마련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실 저희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간에서 뭐 유통업계라던가 아니면 대량 구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비용이 단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구매 비용을 단기적으로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조달 자금 같은 것들도 정부에서 조금 저리로 해주거나 아니면 면제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실 조달할 때 그 대량 구매할 때의 부담도 좀 낮춰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까? 네. 초반부에 이것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저희 경제학에서 보통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사실 단위 규모가 커지다 보면 사실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착륙을 지금 정부가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거래하면 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이익도 소비자들과 또 생산자들에게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취약계층 분들께 교육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도움이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끝으로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출범한 뒤에 첫 거래를 한 분, 요리사업가로 뭐 종횡무진하고 있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뭐 특정 업체 이름은 빼겠습니다. 이 회사가 양파 10톤을 주문하고 이게 전남에서 바로 체결돼서 올라오고 당일 배송. 자, 이런 얘기 들리네요.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요식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사업가인 백종원 씨께서 어쨌든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첫 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첫 삽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발주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에서 이걸 받아서 자, 보냅니다. 금방금방 하고, 이거 이제 시연을 했고요. 네. 그게 당일 배송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양파 10톤이 당일 배송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정부가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에서 사실은 그 무안에서 출발한 게 음성으로 갔습니다. 서울로 온 게 아니고 음성에 있는 공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국 어디에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도 너무 크지 않은 단위라도 정부에서는 어쨌든 도매 시장을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단위의 용량들도 낮은 것들도 배송을 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네요. 서울에서 백종원 대표, 물론 뭐 방송 때문에 딴 사람이 했겠지만 네. 서울서 발주하면 네.
그것이 전남에서 접수해서 바로 보내는데 네. 아 이거 서울 말고 음성 우리 네, 공장으로 네, 보내줘. 맞습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네, 가능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뭐 개인은 어머님 집이 지금 어디인데 맞습니다. 수원인데 수원으로 보내줘.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네, 얘기고요. 맞습니다. 끝으로 네. 인터넷 취약계층 어떻게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저도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의 그 허들을 좀 낮추는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도 조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도 정부가 병행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금상첨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에게도 좀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